그러면 다음으로 박예린 기자가 준비해온 걸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또 재밌는 걸 가지고 오셨던데. 참고로 우리 박예린 기자는 모두 까기가 전공입니다. 모두 까기 인형 박예린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최근 정부에서 새롭게 진행한 사업인 다산 정약용 브랜드 사업에 네.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다산 정약용 브랜드 사업이요. 네, 그렇죠. 정식 명칭이 그건가요? 사업 네, 명칭이? 그렇죠. 저희 모두 남양주 시민이잖아요.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할 말 많죠. 그렇죠. 네, 남양주 시민이면은 정약용에 대해서 글쎄 어떤 분들은 또 호감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런 처절한 실패의 기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또 남양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정약용이 떠오르진 않거든요, 사실.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춘천 하면은 뭐 감자, 닭갈비, 막국수 네. 뭐 이렇게 떠오르고. 저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은 남양주, 그 박예린 기자는 원래 남양주 토박이고, 그렇죠. 원채영 기자는 아주 어릴 때 남양주로 이사를 왔고. 저 어릴 때 아니었나요? 어릴 때가 아니라 이제 네. 다산 신도시 입주할 때 다산으로 들어왔습니다. 19년. 얼마 안 됐네. 뭐야? 네,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나도- 가짜네요. 그러면은 당신도 별로 아는 게 없구만. 제가 진짜 남양주 시민인 거죠. 저는 이제 회사가 남양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산 신도시로 이사를 와가지고 뭐 시에서 뭐 정약용 브랜드화를 하고 정약용을 밀고 하길래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콧방귀를 꼈어요. 도대체 남양주랑 정약용이 무슨 상관이 있냐? 왜냐 제 생각에는 언제나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거는 18년간 유배 생활했던 그 강진의 다산초당, 아니면은 수원에 있는 거중기로 수원성을 지었던 네. 화성이죠. 화성. 그 생각이 강렬하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약용 선생의 출생지라는 걸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잘 알고 있진 않거든요. 네. 사실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셨다고 하니, 네. 지내셨다고 하니 아무래도 남양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무언가가 없어서 뭐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 정약용 선생님을 조금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열심히 정약용을 밀어도 제가 대학에 가면은 남양주에서 왔다 했을 때 정약용의 도시라고 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브랜드 사업을 진행을 한다 한들 네. 그 브랜드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광지로서의 활성화를 한다거나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주광덕 시장이 이제 공약을 내세웠죠. 다산 정약용 브랜드 사업을.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었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산 정약용 브랜드 사업이 24년도부터 조금 이번 연도까지 네. 또 되게 또 미래 연도까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네. 추진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몇 년짜리 계획인가요, 그건? 제 여기 적혀 있는 걸로는 일단 24년, 25년, 26년 그리고 27년 이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중장기 계획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추진 계획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을 때 네. 근본적으로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이다라고 한 것 치고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하등 쓸모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발언을 공무원 분께서 접하시면 속이 시원하실지 아니면 분노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공공시설 관리라던가 부서간 칸막이 제거라던가. 잠깐만요. 정약용 선생이 공공시설 관리를 강조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당위적인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쓰신 글 하나 뒤져보면은 하나쯤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거 뭐라 그랬죠? 부서간 칸막이 제거입니다. 부서간 칸막이 제거. 그러니까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면 남양주시가 정약용 브랜드화에 도움이 된다. 남양주시의 정약용 브랜드화에 도움이 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네요. 요거 원채영 기자님, 어처구니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가련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쥐어 짜내야겠는데 그 음. 부서에서는 낼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가 그쵸. 아니었을까. 그쵸. 위에서 이렇게 깔았는데. 까라면 까야죠. 네. 알고 있지만 어쨌든 물론 이제 되게 많은 사업들이 나와 있고요. 총 82개의 계획들이 추진되어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되게 관련이 있는 네. 유적지 뭐 탐방이라던가 하는 그런 계획들도 존재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렇게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 간간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그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게 일단 규모나 뭐 사업의 개수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보고서의 페이지 수는요. 227페이지로 돼 있고요.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큰 사업이고 세부 사업 개수는 몇 개 정도 되나요? 82개 82개 세부 사업. 네. 사업이 82개가 있고 네. 이게 단기 57개, 중기 10개, 장기 15개 이런 식으로 네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예산 규모는요. 잠시만요. 제가 좀 세봐야 되는데요. 네. 1,000, 만, 10만, 100만, 네, 손가락으로 세고 있습니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에? 이건 좀 이상하게 이거 뭐예요? 아, 1,000원 단위로 돼 10억.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단위가 1,000원이라고. 1,000억 맞는데? 1,000억이 맞죠? 1,000억이라고요? 여기에 예산 규모의 1,000억 합계로 해서 1,000억, 거의 2,000억인 거잖아요. 1,990. 네. 그러니까 2,000억 가량이 지금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몇 년도 이게 뭐 한 해 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 중기, 장기니까 네. 단기 사업은 25년도만 측정을 하고 음. 중장기는 그 후도 측정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세부로 봤을 때는 네. 예산 책정이 뭐 24년, 25년, 26년 그리고 27년 이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단기, 중기, 장기 합쳐서 네, 약 2,000억 2,0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이네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정말 대규모네요. 2,000억. 근데 이것도 되게 문제예요.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읽기 힘들게끔 네. 만들어 놓는 것도 네. 너무 거지 같네요. 아니 잠깐만. 너무 좀 그러네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 한번 별도의 음. 회차에서 진짜 토 나올 때까지 후드려 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읽기 힘든 이것도 어쨌든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칸막이 제거라던가 뭐 그냥 뭐 공공시설 관리를 한다던가 네. 자전거를 뭐 만든다던가 네. 그냥 공원을 부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냥 정약용 선생의 이름만 플러스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부 사업의 이름들을 몇 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름 같은 경우에는 네. 신속한 비법 정도로 생활민원 처리 바로 처리팀 운영 뭐 이런 거거든요. 뭐 한 10개 정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공직자의 거울 다산을 담다. 주민자치대학 정약용 과정 운영. 기부금을 활용한 정약용 문화사업 추진. 고향사랑 기부제 정약용 테마 답례품 개발. 지역사회 탐구와 정책 개발 체계 마련. 뭐 이런 거 있어요. 슈퍼 리더의 목민 리더십. 직급별 교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명칭을 들어봤을 때는 참고로 제가 공직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 다 존재하던 사업이네요.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을 지금 이 다산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큰 꼭지 아래 그냥 간판만 바꿔가지고 그냥 집합시켰다. 흔히 네. 색깔이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좀 아까 좀 82개의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 중에 41는 이제 사업 전환, 접목한 네. 그런 사업들이고 또 15개는 사업이 확대된 거고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26개 정도 신규 있습니다. 사업은 뭐예요? 뭐 어떤 것들이 신규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던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네, 이번에 조안면을 정약용면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조안면을 하는데요. 정약용면으로. 네, 조안면은 우리 저기 팔당 지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음. 아무래도 정약용 선생님이 아니 그 정약용 선생님의 뭐 여유당이라던가 그 마제마을이나 네. 그 박물관이 있는 그런 지역을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정약용면으로. 네. 그런 거나 뭐 정약용 어린이집 그것도 신규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네.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사상을 계승한 그런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남양주시만의 네. 특화된 어린이집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건 이제
원가 이런 거 만드는 게부터 시작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나산- 칸막이 제거도 네.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참 고생하셨네. 칸막이 제거 사업 떠올리느라고. 또 뭐 지식 나눔 사랑방 운영 뭐 이런 게 있어요. 기업 사랑방 운영하는. 네. 좀 뭔가 실제로 시민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은 없을까요? 신규 사업 중에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최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약용 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이 좀 생기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금 늘지 않을까. 뭐 정약용 어린이집이라는 게 기존 어린이집이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 이거는 새로 짓기보다는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보조금을 조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약용 브랜드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인물을 소재로 브랜드화를 한다면 그 인물이 후세 사람들이 뭔가 좀 본받을 만하거나 롤모델로 삼고 싶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이 있거나 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정약용 선생이 위인이 맞을까요? 위인이냐. 네. 아니 그분이 저한테 이미지는 이렇거든요. 정약용 선생은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뛰어난 학자였다. 네. 그리고 훌륭한 발명가였다. 하지만 뛰어난 정치가라고도 볼 수가 없고 사실 왜냐하면 뛰어난 정치가였으면 18년 동안 유배 생활 안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정약용 선생이 20대 때 관직 생활을 했는데 사실 18년 동안 유배를 가 있었으면 관직 생활을 다른 관리들에 비해서 길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국가나 백성들한테 뭔가 뚜렷하게 위대할 만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업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학자로서 명성이 대단했죠. 그리고 저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한마디로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공부 잘 하셨던 교수님 네. 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교수님이 어떤 학술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이 교수님을 시 전체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 선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책을 썼다. 목민심서 대단한 책이죠. 대단한 뭐, 책이긴 네, 하죠. 뭐 여유당 전서 뭐 이런 저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 우리 목민심서 안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여유당 전서 읽어봤나요? 아니요. 뭐 그런 책 안 읽어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위인이라고 할 만한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직접 창제하셨죠. 네, 창제하신 분이고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했다든지 그런 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약용 브랜딩에 대해서 약간 우선 인물부터 조금 조심스럽지만 좀 훌륭한 분이지만 위대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사실 업적이 없다 보니 그런 사상, 정신 계승과 관련된 내용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정약용 선생의 사상 정신 그게 뭐죠? 그 목민심서라는 게 그 목민관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백성을 돌보는 그런 관리란 뜻인데 그 목민관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그 책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 생활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 과거로 말할 것 같으면 그거 안 읽어봤을걸요? 공무원들께서? 그렇겠죠. 근데 시장님께서 안 읽어보신 걸 수도 있어요. 네. 그 뭐 애민 정신을 강조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목민심서가 굉장히 방대한데 양이 뭐 정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 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 감히 확신해 봅니다. 안 읽었을 거라고. 물론 안 읽었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런 뭐 책과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실제로 있는
뭐 마제마을이라던가 뭐 이런 류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단한 업적이 없고 그 학자로서의 명성이 뛰어났던 거를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교육 정리하자면 교육 프로그램이랑 체험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음. 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네, 그 두 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정약용 선생님과 엮어야 되니까 네. 사상을 계승하는 이런 류의 발언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 점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단기, 중기, 장기 합쳐가지고 약 2천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이제 남양주시의 한 해 예산과 비교를 해봐야 그 얼마나 큰 규모인지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양주시의 한 해 예산이 2025년 기준으로 2조 5천억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 합니다. 네네, 2조 5천억 정도니까 네. 한 10%까지는 아니고 한 8%? 뭐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규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을 새롭게 간판을 달아가지고 바꾸려는 거죠. 바꿔서 그 밑으로 집합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만 해도 541억을 쓸 예정이거든요. 그 2천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2025년에만 541억 쓴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 박 기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남양주 토박이로서 네. 사실 이게 우리가 남양주에서 정약용을 브랜딩화 하려고 했던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뭐 정약용 문화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청에 정약용 과도 있고 네. 마제마을 조성이라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시의 그 캐릭터를 정약용 캐릭터를 사용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큰학색 캐릭터로 바뀌었지만 그런 정약용 브랜딩화 사업이 물론 간판 자체가 큰 간판 자체가 정약용 브랜드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남양주 시민으로서. 성공적이었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는 정약용 선생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사실. 네, 네. 그 크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약용 선생님에 관련된 그 무언가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남양주시가 워낙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선생님의 마을이죠. 마제 마을이 위치한 곳이 조안면이잖아요. 네. 제가 사는 오남에서는 조안면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의 그렇죠. 끝에서 끝이죠. 네, 오남, 교통도 네. 되게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마제 마을이라는 곳을 20살 때 처음 존재를 알았고 21살에 처음 가봤어요. 네. 그것도 촬영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정약용을 파는 건 알죠. 왜냐하면 파는다고 하는 정약용 선생님을 되게 브랜드를 하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뭐죠? 그 가로등 카페. 같은 데만 봐도 정약용 선생님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어쨌든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 캐릭터를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알긴 알지만 대체 뭘 하셨는지에 대한 뭐 그런 거라던가 네. 나한테 실질적으로 얻는 거라던가 또 뭐 학교에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죠. 남양주와 관련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네. 정약용 선생님을 브랜딩 한다라는 것도 제가 19살, 20살 그때쯤에 네. 제대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정약용 과든 뭐 다른 것들. 원채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양주시의 지금까지의 그 정약용 브랜드화 성과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이사 올 때 봤던 게 그런 정약용 캐릭터였는데 그 지역 카페 캐릭터에서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 정약용 맞아요. 브랜딩을. 그 혹시 남양주 시민이 아니신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역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마다 발급하는 지역 화폐 그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의 겉면에 남양주시 지역 화폐는 정약용 선생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그거 하네요. 왜냐하면 이번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원래 하던 사업들 다 끌어다가 택가리식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전부 다 보고서를 쓰고 사업계획서를 쓰고 하는 거 보니까 특히나 막 유치원에서 막 뭐 어린이집에서 이런 관련한 다산 정약용의 사상을 받들어서 뭘 교육하겠다 이러는 걸 보고 어느 시선으로 봤을 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직사회 관행을 봤을 때 사실 이 보고서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거 쓴다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달 썼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그 자꾸 이 사업을 타겟으로 조롱처럼 들릴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공무원분들은 칸막이 뒤에 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칸막이 어떻게든 더 높이려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추상적인 업무 칸막이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칸막이가 높은 칸막이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 그런 팀장님, 뭐 과장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걸 진짜 다 없애가지고 뭐 우리 스터디 카페에 어떤 자유석처럼 그렇게 그냥 먼저 출근한 사람이 그날에 좋은 자리에 앉는다. 뭐 이런 식의 진정한 칸막이 없애기 그런 문화라면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공직사회의 무거운 관행을 깨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관공서 가보면 팀장님, 과장님 자리는 저 뒤에 구중궁궐 그렇죠. 깊숙한 데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음. 나는 민원인 상대 안 할 테니 아래 것들 너희가 저 사람들 응대하거라 해가지고 맨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다 막내예요. 보면 이런 그 자리 배치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제일 능숙한 사람은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응대하는 거를 신입이나 연차 낮은 직원들이 뒤에서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참 제 말 들으면서 통쾌하다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자리 배치를 바꾸지 않고 칸막이만 없앤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갑자기 없던 정약용의 애민 정신이 생겨나고 뭐 내가 퇴직이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앞에 나가서 민원인 응대해야 되겠냐라는 애민 정신이 샘솟아나고 그럴 리 없다는 건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보고서 쓰는 것이 더 큰 일이고 이 보고서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실효적인 실질적인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어떤 체감을 느끼게 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실효성 없는 헛짓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진두지휘로 인해서 얼마나 이런 그 행정력 낭비가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 열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사례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인물을 소재로 그 도시의 브랜딩화를 시도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지자체들의 어떤 성공과 실패 사례를 좀 탐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그 남양주시가 지금 정약용을 소재로 해서 브랜딩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혹시 정약용을 소재로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지 않나요? 정약용 선생을 활용하는 다른 지역은 뭐 수원이나 강진이 있는데요. 네. 뭐 수원의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중기가 있고요. 강진은 유배를 갔던 곳이죠. 네. 이렇게 두 군데는 보통 업적 중심으로 네. 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는 그러면은 화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진에는 뭐가 있죠? 다산초당. 네. 네네. 네, 유배 생활 하셨던. 네. 공간이 있죠. 네. 이렇듯 업적 중심이라던가 어떤 보이는 물체가 있는 물리적인 어떤 그 업적을 상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죠. 네. 그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업적 중심이라기보다는 인물의 뭐 출생이나 사망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물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지역이 굉장히 좀 몇 개 있는 대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박예린 기자님이 생각하기에 아니지 박예린 기자님은 저기 남양주 토박이니까 원채영 기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남양주시에 이사 오기 전에 네.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지금 남양주시, 수원시, 강진군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를 먼저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수원시. 아 그래요? 네. 의외다. 왜냐하면 이제 화성을 짓는데 네. 사실 화성 하면 거중기고 네. 거중기 하면 또 정약용이고 정조잖아요. 네. 그래서 화성을 되게 많이 놀러 갔었는데 음. 그때마다 어쨌든 정약용 선생이 되게 짓는데 큰 기여를 하신 곳이니까 네. 아무래도 수원시가 좀 대표적으로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강진군이었거든요. 저는 처음 아까 제가 남양주시에 이사 와가지고
처음에 콧방귀 꼈다 그랬잖아요. 남영주 씨가 무슨 정약용이랑 상관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제 머릿속에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데는 무조건 강진군이었어요. 다산초당. 다산하면 떠오르는 곳은 역시 제일 고생 많았던 아무래도 그 인물이 최고 고생한 데가 사실 그 인물이 어떤 가장 훌륭한 저서를 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기도 한데 오래 있기도 했죠. 네, 물리적인 공간이 뭐 하피첩도 있고. 그렇죠. 저기 강진군에 있는 다산초당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박예린 기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피첩이라는 것도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가 있을 때 자기 자녀들한테 어떤 당부의 말을 담은 그런 편지를 그 부인의 치마 맞아요. 부인의 치마에다가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피첩이라고 불리는 어떤 문화재가 됐고 사실 뭐 그 하피첩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그 정약용 선생이 되게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게 자녀들한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대중들에게 했던 말과 자녀들에게 했던 말은 조금 달랐어요. 하피첩의 내용을 보면. 정말요? 근데 지금 이게 주제랑 약간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좀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니까 소개해드리자면 하피첩을 저도 다 읽지 못했지만 꽤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입신양명하려면 무조건 임금님 곁에 있어라. 근데 그 임금 곁에 있어라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절대로 한양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출세하고 싶으면은 한양에 있되 한양에 있지 못하겠거든 한양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에 있어라 라고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부동산 투기론자들의 관점이랑 몹시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 정약용 선생 시절에는 뭐 투기라는 게 뭐 존재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건 출세하려면 입지 좋은 땅이 필요하다. 거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어떤 경제적 관점이든 뭐 입신양명의 관점이든 간에 서울이 한양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한양과 제일 가까운 순으로 너희가 살아야 될 우선순위가 한양과 제일 가까운 경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적 관점에서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투기의 관점 혹은 세속적인 욕망이 반영된 관점. 다른 사람에게는 감히 내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데 그것을 아들에게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피첩을 통해서. 그런데 원창 기자님은 수원을 정약용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도시로 꼽았고 저는 강진군을 꼽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원창 기자님이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또 어떤 인물을 또 들 수 있을까요? 아마 또 국민 영웅 계시잖아요. 이제 저기 광화문에 동상서 계신 이순신 장군이 계시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홍보 캐릭터로 써먹는 되게 정체성으로 써먹는 지자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아니지. 그럼 박예린 기자가 한번 맞춰볼까요?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도시 어딘지. 저는 여수밖에 사실 그렇네요. 여수. 박예린 기자의 그 외가 쪽인가요? 네, 친가 쪽이 여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수 많이 갔을 테니까 여수 하면 바로 왜 여수 하면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죠? 일단 여수시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랑 거북선이 있고요. 그렇죠. 네, 이순신 대교도 있고요. 네. 거기가 이제 이순신이 군인으로서 전라 좌수사로서 활동했던 전라 좌수영이 있는 곳이고 군인으로서 최고의 업적을 세웠던 그 본부가 있는 곳이라서 여수가 꼽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또 업적을 크게 한번 세우셨던 이제 통영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산 대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 본부가 아마 통영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또 통영에서 잠시만요. 거기 조금 이제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순신 장군 생전에는 전라 좌수영을 삼도수군 통제영으로 겸해서 이렇게 쓰다가 그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지위가 원래 임진왜란 전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한 200여 년 가까이 지위가 유지가 됐는데 그때 그 통제영 본부가 옮겨졌어요. 왜냐면 원래 전라 좌수영은 전라도 쪽으로 확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삼도수군 할 때 삼도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인데 아무래도 그
그때 수군의 역할은 외적의 침입을 저지하는 게 1순위였으니까 아무래도 여수보다는 통영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지리적 이점이 그렇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충남 아산도 이순신 장군의 그 충렬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순신의 본가가 있는 곳이죠. 이순신이 본가가 이제 충남 아산이고 쭉 자란 곳은 서울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아산도 남양주시랑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아산이랑 어떤 남양주도 똑같이 지금 출생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업적의 여수, 업적의 통영을 사실 그 아산이 뛰어넘기 힘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양주시가 수원이나 강진을 뛰어넘기 힘든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이게 지금까지 들인 돈이 아깝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만약에 남양주시가 지금이라도 도시 브랜드화 전략에 있어서 어떤 소재를 정약용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소재로 바꾼다면 가능할까요?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남양주시는 인물 마케팅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사실 네. 그렇게 이름도 애매하잖아요. 남양주. 그렇죠. 여러모로 애매한 포지션인 도시라고. 그 남양주의 뜻이 뭐예요? 양주의 남쪽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남양주.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이름이 그렇게 붙은 곳이 또 있을까 싶네요. 뭐 다른 지자체의 무슨 부속 도시처럼. 그러니까 남수단?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그런 거죠. 느낌. 네. 그런 느낌. 진짜 그렇네요. 시중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네. 여러모로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인물을 사실 뭐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뭐 이석영, 이회영 그 형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저희 남양주시의 그분들의 업적을 뭔가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오래 사용할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혹시 그러면 그 박예린 기자는 학교 다니면서 이석영, 이회영이 우리 고장의 인물이다 이런 걸 좀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석영, 이회영이 그 두 분 선생이 정약용보다는 브랜드화 소재로 삼기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비교적 현대의 인물이잖아요. 한 100년 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은 업적이라고 부를 만한 위대한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당시에 그렇죠. 재산 뭐 소진해서. 어떤 분은 600억 정도의 재산이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3조 정도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독립운동에 쓰셨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 집안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6명 6형제가 다 그랬어요. 다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광복이 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은 분은 6형제 중에 한 명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우리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무장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뭐 그런 점을 비춰볼 때 우리가 그걸 본받자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부 잘했던 사람보다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업적 측면에서 더 좀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 또 독립운동가를 자기 시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쓰는 시도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다른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좀 아쉬워요. 우리가 큰 학새라는 그 새를 캐릭터 삼는 것도 조금 아쉽고 왜냐하면은 그 새가 뭐 남양주시의 상징이라는 것을 오히려 정약용과 연관시키는 것보다도 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거는. 이석영, 뭐 이회영 그 형제들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사실 저는 항상 남양주에는 뭐가 유명해? 이렇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덕하면 대게라든지 이천하면 쌀이라든지 특산품.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것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네. 남양주는 특산품도 뭐 없어요. 네. 저는 항상 먹골배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태어나서 먹골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목골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먹어본 적도 없는데. 세뇌당해서요. 세뇌당해서. 아니 근데 나는 먹골배가 꽤 괜찮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먹골 배가요? 네, 배가 그 배가 먹는 배 맞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남양주 토박이들한테 똑같은 질문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다 먹골배를 하죠. 먹골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남양주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유명해? 맞아, 그러면은 먹골배?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 정말 진짜. 죄송하지만 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뭐 일반 배랑 얼마나 다른지 제가 뭐 어쩌다 한 번은 먹어봤겠죠. 먹골배인 줄 모르고 먹골배를 먹어봤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뭐가 특별히 다르다는 건 또 아니고요. 네. 글쎄요. 저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서울 동부에 살았었는데 노원구에 살았었는데 근데 노원구에서 살 때도 먹골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마들평화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완전 평야였다. 갈대밭이었다. 근데 뭐 먹골배가 자랐다 이런 식으로 이 동부의 하나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네, 먹골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남양주시는 특산품이든 뭐 인물이든 그 어떤 것도 애매하다. 지역 명칭도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길로 좀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향후 한 100년, 200년 정도를 내다보고 감히 그냥 아이디어를 한번 던져보자면 글쎄 남양주 하면 이제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 생각해봤을 때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왜냐하면 남양주시 하면 사실 우리 남양주 시민들 다 알잖아요. 여기 일자리가 없다는 거. 일자리 없고 서울의 베드타운이고. 네. 근데 이게 자조적인 뉘앙스로 사실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왕 아파트는 엄청나게 많이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또 지어질 거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크게 짓고. 네. 그렇다면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음. 일자리 없는데 집은 엄청나게 지어놨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 많이 지어놓은 집을 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포장을 해야 되지 그쵸. 않을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약간 보육도시 오산 뭐 이런 것처럼 네. 주거도시다. 그런 식으로 살기 좋은 곳 이미지로. 네,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집이 좋다. 그렇죠. 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정약용 선생보다는 네. 낫지 않을까. 확실히 위성도시로서의 저력을 뽐내는. 그렇죠. 우리 제대로 된 베드타운이 뭔지 보여주겠다. 진짜 베드이 푹신하게 짝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 남양주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이렇게 편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살 때는 눈앞에 아파트밖에 없었고 그리고 공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남양주 딱 들어오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앞뒤로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그리고 내가 정말 몸을 누일 수 있는 곳,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뭐 강과 산과 물과 이런 편안한 이미지를 강조하면은 아무래도 남양주가 얻는 이익이 꽤 크지 않을까 싶어요. 살기 좋은 도시가 사실 요즘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마케팅 하지 않나요? 살기 좋은 남양주런 식으로?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앞으로는 제 아니요? 생각에는 이제 집을 소재로 좀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남양주시의 그 청사진이 그거잖아요. 100만 도시로 뻗어나가겠다. 그 말은 현재 74만 정도니까 25만 명 정도를 더 끌어모으겠다는 건데 그만큼 더 짓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의 회차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다음 회차 다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시청자분들과는 다음 주에 뵙게 되겠군요. 네. 사실 다음 주라고 하지만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녹화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왜 하는 거지? 여기까지 살려. 그러면 오늘 이제 방송에서 두 분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지금 작년 6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남양주시의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게 실효성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준비를 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다 함께 과연 이 출생지 중심의 도시 마케팅 그리고 업적 중심의 도시 마케팅 가운데에서 출생지 중심의 도시 마케팅이 과연 업적 마케팅을 넘어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의견을 저희가 좀 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도시 마케팅, 도시 브랜드화에 대해서 새로운 소재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회차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